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 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8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하는 건데 집값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MBN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만 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조만간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5단계 백신 접종 계획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갖고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영 강사가 아이들을 죽도록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신고한 다른 강사를 협박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후배의 얼굴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에도 골목에서 난동을 부려 주민이 신고한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차 당대회를 기념한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열병식 때보다 더 굵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해 다탄도 탑재형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천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최대 2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부가 대통령 신년사를 기점으로 방향을 바꿨죠. 오늘 서울에 공공재개발을 할 사업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방향을 튼 첫 번째 발표인 거죠. 어떤 곳에 얼마나 새 집을 공급할지 정주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흑석이 재개발구역. 2009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아직 조합 설립조차 못했습니다.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양평 13 재개발 사업 역시 2010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부진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됐습니다. 이곳 양평 13구역은 축구장 4개 크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5호선이 코앞인 역세권입니다. 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처럼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된 서울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8개 구역의 기존 공급 물량은 1,700가구. 용적률을 높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3,000가구가 늘어난 4,700가구가 공급됩니다. 해당 지역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흑석 2구역이 흑석동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빠른 진행이 예상되므로 많은 기대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정부는 올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현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의 공급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8곳을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공공재개발이란 뭘까요? 정부가 용적률을 법정 한도보다 20% 올려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더 많이 지은 아파트의 20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을 하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줘 민간이 진행하는 재개발보다 훨씬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다시 짓게 하는 건데 이 또한 정부가 일부 아파트를 갖고 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사용을 하죠.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한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좀 속도가 날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개 동 242세대로 이뤄진 서울 신반포 19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한강에 가깝지만 적은 세대수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8사 대책에 내놓은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수를 늘리는 대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실수 고도가 올라가니까 한강 도망이 좀 나오고 여긴 지금 한강 도망이 안 되는 위치잖아요. 이외 관악구 신림 건영 1차와 광진구 중곡 아파트 등 6개의 중소형 단지들도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습니다. 7개 단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대비 용적률은 최대 258%포인트, 주택수는 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을 단독으로 추진할 때보다 평균 37%, 최고 7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로 중대형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라서 사업성이 높아질 중소형 단지 위주로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할 확률이 조금 더. 정부는 1분기 안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재개발은 물론 공공재건축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만연한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건데 정부의 의도대로 될까요?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8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8곳 갖고 어떻게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다 될까요? 오늘 발표된 곳은 시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들인데요. 새로 재개발을 신청하거나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신청한 곳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 지역은 47곳입니다. 이곳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3월 말까지 추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요건만 맞으면 최대한 받아준다는 방침이어서 3월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금 오늘 발표된 8곳이 원래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난 이유는 뭐였던가요? 사업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재개발 시범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재개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재개발이 추진 중인 다른 지역들도 이 공공재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더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빌라 등 소형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민 동의서를 모으는 등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걸 또 거꾸로 보면은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집값이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벌써부터 그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빌라 같은 그런 물건들을 사들이는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추진이 아파트값 안정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빌라 가격까지 오히려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또 전세값도 오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공공재개발해갖고 언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재개발이 그 구역 지정부터 아파트 입주까지가 이제 이게 사업 그 과정인데 네. 아무리 빨라야 10년, 심지어 이게 지지부진해지면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걸린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단축 등으로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이주하고 아파트 짓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진짜 빨라야 7, 8년 그 정도 뒤에만 입주해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공공이 아닌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로 가자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입주 시점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자 지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 공급도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지금 있는 집들,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물들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곧 그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기존 매물들이 그 세부담을 피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 여당 쪽에서
그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의 이제 일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하여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도세 완화가 일단 이제 일축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카드가 필요한데 이제 설 이전에 이제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 어떤 새로운 내용이 담기느냐, 좀 더 획기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올해 집값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뭐 바뀐 정책은 없는 거네요. 지금은 일단은 공공재개발의 첫 단출, 이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특히 이제 그 신도시가 아닌 그 도심 내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일단 추진을 했고 이 의지를 이제 강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제 그 주택 공급 정책이 앞으로 계속 본격화가 될 건데 어떤 추가적인 지금 나온 그 내용 말고도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더 담기느냐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한 지 1년 14일 만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인구의 5분의 1, 누적 확진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나 되죠. 프랑스는 전국의 통행 금지 시간을 밤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겼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백신을 맞으려고 몰려든 차량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4,4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3주간 9만 2천 명이 더 사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Until we see hospitalizations drop and until we start to see a sustained drop in daily cases, we're going to see this terrible toll. 이처럼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서울 인구 5분의 1이 사라진 셈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9,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프랑스는 확진자가 줄어들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전국의 통행금지 시간을 6시로 앞당겼습니다. Sur l'ensemble du territoire métropolitain, le couvre-feu s'appliquera à compter de 18 heures à partir de ce samedi et pour au moins 15 jours. 독일 역시 하루에 1,200명이 목숨을 잃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보다 더 높은 인구 대비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90세 여성이 접종 1시간 만에 사망하면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도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6천 명대로 올라서며 긴급 사태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 중 감염이 심한 곳을 준긴급 사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방역당국이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합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생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도 고심이 클 겁니다. 우선은 카페들도 실내 손님을 받게 할지 또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좀 하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달라질 거리두기 내용 김태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자와 테이블이 한쪽에 정리돼 있고 실내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카페 업주들은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카페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나섰습니다. 당국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실내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당은 지금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최대 4명까지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밤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할지 아니면 밤 10시로 영업 마감 시간을 연장할지가 관건인데요. 최근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국은 재확산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단체로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예 낮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당국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노래방은 밤 9시까지 제한된 인원 수로 영업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500명대로 내려오면서 소상공인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내일 정부 발표에서 실내 체육시설과 일부 업종의 규제가 완화되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다음 달 설 연휴까지는 계속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수송, 보관, 유통, 접종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백신 수송은 국토부가 맡고 보관과 유통은 국방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갖고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단계로 이뤄진 접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백신 허가는 식약처 전담 심사팀이 40일 이내 처리하고 수송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송지원 TF가 맡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관과 유통은 국방부 수송본부가 책임지고 접종 준비와 마지막 단계인 접종 시행은 행안부 예방접종지원단이 책임지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장이 정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모든 접종 단계에서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직제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있는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말쯤 집단 면역이 생깁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쓰는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하지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숨은 감염자 60명이 나오는 등 불안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간 감염이 늘고 있어서 모임 금지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우려도 나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이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13명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모두 60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 확진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5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더욱더 감소를 시켜서 상당히 안정화된 수치로 전환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들어 집단 감염은 33.5%로 줄어들었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38.9%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나흘 만에 확진자 5명이 추가됐고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서도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국방부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을 취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훈련도 전부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22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1217명을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감염 뒤 위독해져 지난해 말 에어앰뷸런스로 한국에 들어온 교민도 도착 24일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입장 전 열 체크도 했고 거리도 두고 앉았고 마스크도 착용했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왜 교회를 폐쇄하는가?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측은 이번 주 일요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네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교회 잔디밭에서라도 모이겠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교회 입구에 시설 폐쇄 명령 공고문을 붙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세계로 교회입니다. 교회 측은 즉각 폐쇄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무기한 폐쇄되었지만은 언제나 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측은 예배당 출입이 아예 금지됐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실외에서도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의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번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강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도할 때 쓰이는 죽도로 때리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을 물고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민준이는 박태환처럼 유명한 수영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꿈을 접었습니다. 학교 수영 강사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뒤에 CCTV 없는 창고로 들어가고 죽도 들고 애들을 해당 강사에게 폭행당한 수영부 학생이 3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수영부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영장 창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영 도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폭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6학년인 준호 역시 수영 강사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물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분 나쁘면은 불려가지고 머리를 잡고 물에다 1, 2분 넣었다가 다시 머리에 올려서 숨 한 번만 쉬고 뱉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넣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걸 길면은 40분, 30분 그렇게 해요. 수영 대회에서 기록을 높이려고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체중이 조금 나가는 애들은 많이 먹여서 체중을 올려야지 수영 잘하니까 계속 오바이트 할 때까지 먹였어요. 해당 강사가 아이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까지 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 생길 텐데 알았어요. 대한 체육회에서도 구타나 언어폭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심각해요, 그게. 아이들 부모는 해당 강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신고하기까지 학교와 교육청은 뭘 했을까요? 수영부 학생들로부터 폭행 정황을 들은 또 다른 체육 강사가 학교에 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제를 키우지 마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고한 강사를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죠. 이어서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한 초등학교입니다. 체육 강사인 A씨는 평소 수영반을 가르치는 동료 강사의 폭언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영 강사가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를 학교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수영반 일에 참견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서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월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신고를 못했어요, 계속. 오히려 수영 강사를 음해하려고 꾸민 일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육청 장학사까지 학교 편을 들면서 회유를 해왔다고 합니다.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좀 중재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학생들 부모들이 신고하기에 앞서 경찰에 알렸지만 이후 학교는 A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학교를 찾아갔지만 교육청에 모든 걸 설명했다며 끝내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새벽에 주택가에서 후배의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또 술이 문제였죠.
남성은 범행 후에 골목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골목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도 오더니 얼굴에 붕대를 감은 환자를 이송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찰이 지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체포하고 구급대원들이 다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얼굴에는 막 미라처럼 붕대가 막 감겨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수습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건은 골목에 술 취한 남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남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피해자는 얼굴을 수차례 찔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데 함께 술을 마시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카카오맵 이용하십니까? 카카오맵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디를 즐겨가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논란이 됐는데 기본 설정값이 동의로 돼 있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카카오 회사 측에 내 정보를 제공한다는 줄 알았는데 모든 이에게 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였던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맵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후기입니다. 한 이용자의 프로필을 눌러보니 가족들의 집 주소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호텔 데이트란 폴더에 다녔던 숙박업소를 저장해놨습니다. 방문한 장소를 비공개로 바꾸려면 이렇게 폴더 설정을 바꿔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자들은 즐겨찾기가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되도록 기본값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 측도 화면상에 이런 사실을 또렷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찾기도 어렵고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설정을 켜고 끄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맵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가 된 폴더 설정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제8차 당대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어젯밤 북한이 열병식을 열고 오늘은 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90분 정도 진행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죠. 밤에 이 열병식을 한 만큼 음악과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북한 인민군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러시아식 털모자에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합니다. 열병 행진이 본격 시작되고 광장 상공에는 전투기가 출격해 슈포탄을 쏘며 8차 당대회를 상징하는 숫자 8을 만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미소를 지은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만족한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주석단 김 위원장 옆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환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자리했습니다. 당대회 이후 열병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북한 사상 두 번째 야간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당대회에 대한 축제의 마무리뿐만 아니고 최고 지도자와 군부 사이의 혼연일체에 의해서 체제 결속이 의도도 담겨있고 한편 열병식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보다는 폭설과 추위 등 날씨 때문에 미뤄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열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은 떡하니 드러냈죠.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열병식에선 개량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보인 잠수함 탄도미사일에는 북극성 5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석 달 전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 4형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체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탄두부가 더 크고 길어진 것으로 보아 다탄두 탑재형 혹은 사거리 연장형으로 추정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술핵 탑재용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기존 K-23보다는 좀 더 위력이 센 탄두를 집어넣기 위해서 개량을 하지 않았나. 전술핵을 탑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낙하 궤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격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지. 열병식은 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투기까지 동원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 처음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5호는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개 수위를 조절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여권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등판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뻑국새 시를 울리며 작은 종달새라도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당내 중진 의원 등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를 단서로 달았습니다.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등판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복수의 의원들도 당 일각에서 실제로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경선룰을 확정한 상황. 한 중진 의원은 MBN 취재진에 경선룰을 뛰어넘으려면 추대 형식밖에 없는데 다른 후보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는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소 상공인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사진에 이어 김하나 시인의 뻑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다며 산을 치유하는 뻑국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고 싶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제3 후보론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월권적 발상,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은 왜 반발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권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원장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신복들이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오만 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소설가를 권해드리고 싶다며 그 시간에 삼중수소로 인한 주민 안전이나 챙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민간 공동조사단을 수용하는 한편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공포 주장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최 원장이 누구를 선임할지를 놓고 9개월간 갈등을 벌인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새해 벽두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엔 밀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걸까요? 연일 이익 공유제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이어 구체적인 방안 만들기에 나섰고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꼽혀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10%를 기록해 1위인 이재명 지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0%대 중반의 지지율로 대세론의 주인공이었지만 새해 첫날 밝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0%까지 조금 떨어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첫 회의를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익 공유는 상식이라며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약 80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야권과 달리 여권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오늘 뉴스피플에선 여권에서 부산에 첫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삼선의 문재인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 국회 사무총장까지 국회와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걸로 아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접전이라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하게 부산에서 지역주의 정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이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성과를 일거에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다. 민주당의 사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사죄를 해도 모자라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한 말이 했다. 하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죠.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지역주의 타파를 걸고 부산행을 택한 김 후보. 두 번의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지만 2014년엔 오거돈 후보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양보했고 2018년엔 해수부 장관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죠. 내가 그때 양보를 안 했더라면 장관직을 바로 던져버리고 출마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장관으로서 올인했던 해운산업 재건 계획이 부산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민심이 이를 알아주기엔 악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경제난, 집값 상승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 후보에게 부산 시민들이 표를 던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1년 동안에 부산의 향후 20, 30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결정이 그렇고요. 또 내후년에 엑스포 유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이 거대 여당의 힘을 잘 활용하고 여권은 지역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통적 보수 텃밭 부산에선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학생운동도 하고 진보적인 그런 운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만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개혁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밀리는 상황. 편의 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TV 출연을 많이 한 분이라 지명도가 아주 높은 분이죠. 저는 해수부 장관을 지냈어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잘 좀 알려나간다 그러면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정치 선거 대신 경제 선거가 됐으면 한다는 그의 바람에 부산 시민들은 어떤 답을 할까요? 뉴스피플 유호정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인포자입니다. 사람 이름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임원 승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직장 생활에 큰 뜻이 없는 2030 청년들을 뜻합니다. 보통 임원 승진은 셀러리맨의 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성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사회적 지위나 금전적인 이득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승진을 위해 삶의 질이나 개인적 여가 등을 포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죠. 예. 네, 특히 임원이 임시 직원의 약자라는 농담처럼 네, 장기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적당히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보다는 재테크에 몰두하고 월급보다 자산 가치를 늘릴 방법을 찾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내 실리를 찾는 게 더 낫겠다. 뭐 이 얘기인데 하긴 뭐 코스피 같은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영향을 줬겠어요. 네, 최근 들어 그 주변을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을 더 찾기가 어려운 그 정도인데요. 네, 나날이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3,100포인트 밑으로 급락해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사회 초년생의 투자 열기가 대단한데요. 지난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연 증권 계좌의 절반 이상인 392만 개가 20, 30대 명의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하루에 100억입니다. 100억 원입니까? 그러니까 100억 돈입니까? 원입니다. 뭐예요? 네, 지난 5일부터 여기저기 신용카드 포인트가 흩어진 걸 하나로 모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 얘긴데요. 시행 첫날 한때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8일 만에 무려 778억 원이 인출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91만 건이 신청돼 103억 원에 달하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한 겁니다. 원래 카드 포인트 쓰려면은 거기서 뭐 카드사에서 지정한 뭐 가게로 찾아가야 되고 또 소액이라서 뭐 대충 안 쓰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네. 네, 2009년엔 3조 4천억에 달하는 포인트가 적립됐는데 이 중 1조 원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회원들이 잃게 되는 돈이 결국 매년 평균 1천억 이상이 되는 거죠. 예. 어카운트 인포라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저도 오늘 확인해봤더니 5,000포인트 정도 있더라고요. 꽤 쌓이셨습니다. 네, 다만 이 서비스를 명목으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카드 회사가 꿀꺽한 돈이 그만큼 많았다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로또 공화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로또 공화국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앵커께서는 로또를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팔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자주 사기는 하는데 총액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129억 7천만 어치의 로또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평균 판매액으로는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최고 기록인데요. 매일 집값이 최고치다, 주가가 최고치다, 가상화폐가 최고치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투자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로또에 기대를 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이 복권은 불황일 때 잘 팔린다고 하죠.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었네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요새처럼 통제되고 거리마다 무장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2만 명.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군인의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의사당 내부는 아예 군인들의 막사가 돼버렸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건 역대 처음일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9번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워싱턴 DC는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이뤄지는 의회 의사당 주변은 철조망과 울타리가 둘렸고 도로는 콘크리트 장애물로 막혔습니다. 취임식 때마다 축하 인파가 모였던 명소 내셔널몰도 출입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당일 대규모 무장 시위와 테러까지 예고되면서 워싱턴 DC에 동원된 주 방위군은 2만 명,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을 합친 것보다 4배 많은 규모입니다. We are there as a sign of peace to make sure things happen appropriately, legally, and based on the Constitution. 취임식 모습도 크게 바뀝니다. 국가는 바이든 당선인 지지 유세를 했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축하 공연은 제니퍼 로페즈가 맡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새 백악관 주인을 축하하는 전통은 이번에 깨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혀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적 동반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오전 판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날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하이라이트인 대통령 부부의 거리 행진은 인파 없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인 한 명당 현금 2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인 한 명당 현금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에 1,400달러를 더한 겁니다.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가 안 되면 100%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This gets money quickly into the pockets of millions of Americans who will spend it immediately on food and rent and other basic needs.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을 쏟아붓는 이번 예산안 제목은 미국 구조 계획으로 실업급여 추가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올 봄에는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7달러 50센트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입법 추진을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표 부양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Vision, we need to turn it into legislation to conquer the pandemic and to revive the economy and to 하지만 공화당은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터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가 바이든 당선인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한 달째 시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인데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간접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진, 권영봉 기자가 간접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포커스M에서 취재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건물 출입구에 모여 있습니다. 건물 안 로비에서 피켓을 든 시위를 하면서 틈틈이 식사도 합니다. 이곳 사옥에서 청소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한 달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무 6년 차 2020년 해고로 이 건물 노동자가 아니라고 청소 질이 떨어져서 업체를 바꾼다고 합니다. 건강이 된다면 저희 하고 싶습니다. LG 트윈타워는 S&I 코퍼레이션이라는 LG그룹 자회사가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S&I는 또 다른 미화업체에 청소를 맡겼습니다. 이른바 간접 고용입니다. S&I는 청소 품질 저하를 이유로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했고 기존 미화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청소 품질 저하는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S&I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새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LG그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LG그룹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간접 고용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과 고용 불안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엔 약 7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근로자 11,000여 명 가운데 약 84%인 9,300여 명이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간접 고용 실태는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2년 가까이 카트 노동자로 일한 오태근 씨. 영하의 강추위를 뚫고 오늘도 8개월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임시 계약 상태라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목줄을 메고 있다는 거죠. 50세 이상들이 80% 이상입니다.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오 씨처럼 파견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는 91만 3천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민간 기업엔 적용되지 않고 위반 시 명확한 처벌 규정조차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용역 계약이 이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매년 이 용역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이제 이 고용 불안에 늘 이제 노출되는 간접 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고용 승계 의무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지만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또는 연말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설 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무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 정산을 받는 방법은 휴대폰이냐 컴퓨터냐 이렇게 두 갈래길로 나뉩니다. 이른바 손택스라고 불리는 모바일 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자 금융기관에서 새로 받은 금융인증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 금융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시중 한 은행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곧장 손택스로 접속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공인 또는 금융인증서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설 인증서들이 함께 뜹니다. 저도 하나를 골라 들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나면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본인 인증 요청이 날아옵니다. 미리 등록해둔 제 지문으로 인증만 마치면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에 무사히 접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꼼꼼히 챙기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15%,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한 30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 주택과 병원, 호텔 등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린 사상자가 많았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전통의 명가 포항에 떠났던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쳐온 포항이 우승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를 훌쩍 넘겨 다시 친정팀 포항에 돌아온 포항제철고와 국가대표 출신 3명의 베테랑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오범석은 지난해 여름 13년 만에 복귀해 주장을 맡고 있고 포항에서 2차례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신광훈과 역시 2012년 FA컵 우승을 경험한 신진우는 나란히 5년 만에 연어처럼 돌아와 함께 뭉쳤습니다. 든든한 선배인 만큼 많은 젊은 기대주들을 밀어주고 끌어줘 전통의 포항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수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또 경기장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주축이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떠난 가운데 지난해 최다 득점에 이어 올해 목표인 우승을 위해서는 황금 세대의 우승 DNA가 절실합니다. 포항에서 많은 영광을 누렸던 선수들이거든요. 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포항이 적지 않은 변화 속에서도 신바람 공격 축구를 이어갈지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지만 덩크슛과 3점슛 경연만큼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팬들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후보로 오른 영상 중 팬투표로 최고로 선정하는데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남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하고 기발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며 올스타전의 백미로 자리 잡은 덩크슛 컨테스트. 코로나19로 올스타전이 취소된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팬들을 찾아갑니다. 대신 경기 중 나온 장면들이 후보작이고 팬들이 직접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우선 데뷔 14년 만에 첫 덩크를 선보인 김영환과 시원한 슬램덩크로 속공을 마무리한 DB 배강률, 현대모비스 김국찬 등 국내 선수들의 덩크가 눈길을 끕니다. 삼성 힉스는 마이클 조던처럼 거의 자유투 라인에서 날아올랐고 KCC 데이비스는 360도 스핀 드리블 후 덩크를 꽂았습니다. 오리온 위디와 KGC 윌리엄스는 환상의 엘리옵 덩크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석점슛 경연도 결정적 한방들로 엄선돼 보는 맛을 더했습니다. 오리온 하노비는 22m 장거리 버저비터에 성공했고 DB 타이치는 그보다 2m 더 먼 곳에서도 넣는 묘기를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22cm 큰 미네라스를 무력화한 김시래의 스텝백 석점슛과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양홍석의 극적인 동점 석점슛까지. 오는 17일까지 팬들의 투표를 받고 우승자는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변화무쌍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회복되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반짝 강추위도 찾아옵니다. 수도권과 경기, 강원 북부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로 오늘 아침과 비교했을 때 11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모레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휴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비상입니다.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1도, 세종은 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한낮 기온은 2도, 대구 4도, 창원 5도 등으로 오늘보다 13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내일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월요일 출근길에 큰 불편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